오늘 2022년 행안부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생명의 정원 주성, 바로 영랑사의 생명자비동산의 식목 행사를 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모두의 인격이 중요하고 그 인격의 바탕 위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세계적인 위정자들이 모여서 모든 세계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만든 게 유엔이죠, 그죠? 그런데 그 유엔의 상임이사국의 한 나라가 참 맹분도 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이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 참 참담하기 그지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런 위기 때 나와 또 다른 나와의 관계를 중시 여기는 귀한 여러분들이 더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널리 알림으로써 그 무지한 지도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또 함께 활동하는 우리들끼리 서로 확인하는 이 아름다운 과정이 오늘 이 당진 이 영랑사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정말 이 소중한 생명을 이 지구촌 모든 사람이 다 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 달 전인가요? 이제 국가 지도자도 바뀌었고 그 지도자의 또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 지도자보다는 더욱더 생명의 가치를 크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기 모여서 이런 것을 고민하고 강의를 듣고 우리가 정신 무장을 함으로써 세상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한 분의 활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이 집에 가면 또 다른 나가 있죠. 우리 가족이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이런 일이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가 내려서 그동안에 가뭄이 여러 해 동안 있었는데 비가 어제 저녁 많이 내려주시고 오늘 생명을 심기 위한 나무 심기 땅 파기 좋은 날 이렇게 영랑사에서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주 수요일 날 불교대학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심는다고 나무에 마음을 넣어서 심는 것처럼 저 나무에도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람에게 저는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너무 이렇게 애처롭고 세상에 자기 생명을 다 꽃피우지 못하고 가는 나무나 동물이나 사람 또한 그래서 우리 부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등을 키고 초를 키고 향을 피우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연소될 때까지 이렇게 가는 생명이야 더할 나 없지만 자기 스스로 또 남에 의해서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생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찰 운영을 이제 영랑사에서 하게 되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찰을 겪어왔지만 사찰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진리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느 날 자기한테 살면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자기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냥 거기에서 말라버리는 저 나무같이 물을 주고 또 햇빛을 보여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 나무는 쑥쑥 잘 크고 잘 크지 못하더라도 말라 죽게 하진 않아야겠다.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경전이라는 말씀 여러 가지 많은데 매주 수요일마다 불교대학을 열어서 하는 것은 저 또한에 우리들의 생명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돼서 또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모든 종교의 제1갈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소극적인 이런 승려지만 좀 적극적으로 하진 못하더라도 받아들이긴 해야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영랑사 신도회장 화경입니다. 산불과 홍수와 고독사
자살과 아동학대 등 위험은 곳곳에 있고 누구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한국생명공동연대라고 연대 생명존중시민회의 등 위로와 공감, 헌신과 연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서로 손잡고 또 하루를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의 현장에서 자비를 사랑하는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이 돌멩이가 있어서 이게 아니 너무 밑에는 내 상식으로는 딱 떼줘야 이게 뿌리 활착을 하겠네. 여기 들어가면 되거든. 됐다. 됐어. 아, 이 나무가 좋은 거 했네. 내 힘으로는 못 빼. 너무 딱 알맞게 탔네. 너무 진짜 들어가 버리네. 그 인간이란 뭐냐, 뭐 생명이란 뭐냐, 한국 사회가 이 생명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할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박 박사님은 선하게 태어납니까? 악하게 태어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선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선하게 태어난다, 성선설이고, 악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성악설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성선설도 성악설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으로, 제가 유전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전자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걸 자연선택이라고 그래요. 자연선택. 이 자연선택이라는 용어를 누가 썼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찰스 다윈이 썼습니다. 찰스 다윈. 진화론자였죠. 예. 그래서 인간이 이 자연과 더불어서 최적의 상태로 살아남은 상태가 지금이다. 여러분들은 자연의 선택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근데 그 이후에 사회 심리학자인 스펜서라는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적자 생존, 찰스 다윈의 지금 말씀드렸던 자연 선택이라는 용어를 바꾸어 가지고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분이, 가장 적응을 잘하는 분이 살아남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적자 생존 이렇게 되고, 거기 조금 변형이 되면 글자들이 자연의 생태계를 보니까 먹이 사슬이 존재하네. 먹이 사슬이라는 게 뭐다? 강자가 약자를 집어먹는 이런 사회, 그게 약육강식이다, 이런 용어로 바뀌게 되고,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길 때 그때는 국가와 국가 간에 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회 진화론이. 그게 뭐냐? 제국주의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되어버린 거죠. 찰스 다윈으로부터 시작해서 스펜서가 이야기한 사회 진화론이, 찰스 다윈은 생물 진화론이었습니다. 그게 스펜서에 와서 20, 30년 후에, 다윈부터 20, 30년 후죠. 스펜서가 사회도 진화를 하네? 생물만 진화하는 게 아니고 사회도 진화하네?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자가 약자를 먹고, 그리고 최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제국주의 이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100여 년 전의 역사인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인간이 선하냐 약하냐, 유전자가 좋은 분들은 선하고, 표현을 좀 농담 삼아 하면 유전자가 나쁜 분들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달리 하면 대부분 다 선도 악도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 그건 이제 인간과 사회가 어떤 관계냐, 이게 이제 생명하고 연계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불교 신자들이 많으시니까, 불교 신자분들은 대부분 윤회를 긍정을 하시죠. 예. 또 이제 기독교 신자들의 경우에는 윤회를 긍정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생명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생명과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생명관이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정신과 육체와 정신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관점인 거죠. 자, 더 크게 보면은 인간은 자연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정답이죠, 사실. 근데 서양의 사조는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봤습니다. 표현을 달리하면 인간 중심적 사고로 세계를 바라본 거죠. 자연을 본 거죠. 그래서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본 거죠. 그러면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자연과 인간을 둘로 보는 것을 이원론. 하나로 보는 것을 무슨 론? 이론론. 지금 여러분들의 경우 대부분 이론론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이론론자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존재할 수도 없고, 자연을 떠남과 동시에 인간은 죽음이다. 저는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관점, 이론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은 행복하냐 불행하냐, 돈이 중요하냐, 권력이 중요하냐, 지식이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냐,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행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두석 교수님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랑, 돈, 권력, 지식 중에 네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좋습니까? 사람. 그 각자의 견해에 따라 가지고 또 나이에 따라도 다르다. 젊을 때는 20대 때는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30대 되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지위도 가져야 되겠고, 직장에서 뭐 대리, 과장 승진도 해야 되겠고,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본능적 관점에서 보면 권력 지향의 욕구가 태어나는 거지. 나이 40, 50이 넘어서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좋은 인정을 받고 싶고 평가를 받고 싶은 상황으로 또 가는 거지, 인간이라. 나이 70, 80 되니까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서서히 오간다. 삶이라는 게 뭐지? 생명이라는 게 뭐지? 어떤 게 행복이지? 그러면서 나를 완성시키는 방법이 뭐지? 이런 문제로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의 나라의 경우에는 생명 문제를 주로 개인의 문제로 봤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자살하는 것, 내가 독자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10여 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한 것은, 그 개인이 아까 이야기했던 자연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환경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사회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가 없는 인간이 생명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일 수 있다. 경제적 문제일 수 있다. 문화적 문제일 수 있다. 관점을 좀 달리 보자.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생명이, 어느 한 생명이
그 사회에서 우리가 나무를 심었지만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환경, 사회, 그런 사회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문제를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경제적인, 사회 문화적인 변수를 가지고 생명을 바라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는 토론을 해서 대체적인 합의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게 이제 이론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를 해보자. 이 사람은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에리 프롬이라고 유태계 지식인인데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잘 아시는 대로 아우슈비츠로 보내고 탄압을 하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 사회 철학자로 아주 이름을 날린 분인데 이분은 글을 아주 쉽게 재미있게 씁니다.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 박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했습니다. 헌법 개정을 했죠.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고려대학에 탱크가 들어왔습니다. 군인들이 완전 무장해갖고 총알을 장전한 상태로 캠퍼스를 장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만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이 책입니다. 에리 프롬의 책. 제목이 희망의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이란 뭐냐? 인간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이성적인 동물이다, 놀이하는 동물이다,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동물이다 등등등등 인간을 정의를 하는데 에리 프롬은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내일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동물이다. 장래라는 게 있고 미래라는 게 있다는 걸 아는 동물이다.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희망이 없다면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을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살자가 엄청나게 많겠지. 희망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다 절망하고 내일도 절망, 오늘도 절망, 모레도 절망, 계속 절망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 다 이 세상사의 글자 그대로 인간이 멸종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에리 프롬은 인간의 특성을 내일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미래라는 걸 인지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아주 책이 재미있고 쉬워요. 재밌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그 생명과 희망과 함수 관계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욕구 단계는 다 아시는 거고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면 우리 이제 교육학 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인간이란 뭐냐? 인생이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인생이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오늘 이제 여기 영랑사의 신자님들, 신도님들은 제가 처음 만나니까 만나기 전에는 서로 아직 통성명 대부분 안 했습니다만 눈빛을 마주치기 전에는 나와 그것들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그것들. 서울에 많은 그것들이 있죠. 당진에 내가 모르는 많은 그것들이 있죠. 그건 또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이든 뭐가 되었든. 그런데 만나서 눈빛을 보면서 서로가 교감이 되면서 나와 너로 바뀐다는 거지. 나와 그것에서 나와 너로 바뀌는 과정. 바뀌고 나서 감정을 이입을 하고 정보를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때로는 정도 나누고 등등 이러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틴 부버는 이 독일의 철학자인데 독일의 철학이 세요. 철학자 마틴 부버가 인생이란 뭐다? 너와 나의 만남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그 수준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 가지고 마틴 부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의 만남이다.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거 확장을 해가지고 나와 지식과의 만남, 나와 어떤 책과의 만남, 어떤 사건과의 만남, 그런 것이 내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성장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건이 내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한 분도 계신다. 생명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지금 호흡하고 있죠. 생명은 기본적으로 호흡을 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 식물, 동물. 예?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섭생이죠. 먹는 거. 우리 점심 먹었잖아요. 식물들도 오늘 이제 비가 와서 잘 살 거라고 우리가 심으면서 해야지. 왜 잘 살 거냐? 물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물 못 먹으면 죽습니다. 저것들. 예. 이게 예를 들면 뭐 여러 날 물을 안 주고 뿌리를 못 내리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들도 결국은 신진대사, 섭생을 한다 이거지. 그리고 잎사귀를 통해서 탄산, 동화작용을 하죠. 그런 걸 통해서 자연과 호흡하고 자기가 필요한 산소도 먹고 내뿜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흡도 하고 섭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번식을 합니다. 유전자를 이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인간 동물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뭐 요새 개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개를 사랑하는 반려동물들, 이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 보면은 그 동물들도 글자들 유전자 번식을 위해서 그 교배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명의 영속성, 지속성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생명을 뭐 물질 대사로도 이야기하고 유전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뭐 경제적 가치로도 이야기하고 헌법적 가치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이라는 것은 돈으로 경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인데, 교통사고 나니까 이제 보험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을 해드려야 되잖아. 보험 든 걸. 그래서 경제적으로 계산을 하게 된 게 이 경제적 가치입니다. 이게 이제 학력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등등등등 그분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남아있는 삶 속에 뭐 30년이다 몇 년이다 계산을 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이제 보험료 환산 방법이죠. 이제 적게는 1억 6천에서 많게는 18억까지 통계적으로는 평균 한 생명을 경제적 가치로 5억으로 평균 계산한다. 상식적으로 뭐 그냥 재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 자살해서 죽는 숫자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서울서 오신 분들은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는지 다 압니다. 당진에 우리 신자분들 하루에 몇 명 자살하는지 대충 맞추셔도 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할까? 우리나라만 50명? 또 예? 33명 근사치입니다. 34명 이제 죽을 때도 있고 37명 자살하는 날도 있고 평균 34, 5, 6명 이 근처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근데 OECD라는 게 34개 나라거든요. OECD 가입한 34개 나라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다? 우리나라다. 몇 년간 1위 하고 있다? 예? 몇 년째? 16년째요? 예, 16년째.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 자살 왕국. 이렇게 표현해야 돼. 불명예스러운 자살 왕국.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가장 살기 싫은 나라 이래 돼 버리잖아요. 살 수 없는 나라, 살기 싫은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지. 또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출산율이 왜 되나요? 158개 나라 중에 조사를 했는데 몇인지 아세요? 출산율? 158개 나라 중에 158입니다. 예. 6위, 7위, 8위 저 밑에 있습니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그러면 뭐 태어나기 싫은 나라, 태어나기 싫은 사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살기 싫고 가장 살기 싫고 가장 태어나기 싫고 이게 대한민국이다. 통계 수치로 봤을 때 이게 나라냐 이게야. 이게 국가냐 이게야. 무슨 놈의 나라가 무슨 놈의 사회가 이렇게 살기 싫고 이렇게 태어나기 싫은 구조 내지 사회적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되어버렸는가. 그래서 제가 이거 어제 생명 공부를 계속하면서 생태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생태적으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사회, 생태적으로 구조적으로 애들을 안 낳을 수밖에 없는, 낳을 수 없는 사회가 한국 사회라는 거지. 오늘날 통계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좀 움직여보자 한 게 이제 우리 시민운동 단체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관점이 큰 틀에서 있을 수 있고 사회 구조, 제도의 문제로 좀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애들 저출산 문제 제가 문재인 정부에 건의했던 게 하나 있어요. 제 후배였는데 시민사회 수석하던 이용선이라는 분한테 문재인 대통령 저출산 문제 우리 손자가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 있었는데 손자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어. 오바마가 Welcome to this world 영어로 그렇게 쓰여 있어. 내가 봤어요. 이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걸 축전을 보내줘서 당첨이 돼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내가 문재인 대통령 할 일 없는데 그거 매일 한 10명이든 한 20명씩 축전 보내는 거 사인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걸 보내는 건 다 비서들이하고 다 밑에 참모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그거 하면 출산율 높아진다. 그거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노. 명식 대통령이. 그리고 그 애가 나중에 성장 과정에 나는 태어날 때 대통령한테 축전 받은 사람이다. 카드 받은 사람 이래 되잖아요. 그 아이디어 줬는데 안 하더라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선배님 기가 막히는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하더니만 그걸 안 하더라고. 그 이 정부한테 또 이야기하려고 그래. 윤석열 정부에도. 제발 이거 좀 해라. 하루에 100명까지 안 해도 된다. 10명씩만 1년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하나의 아이디어지만 그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자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안 보고 사회 구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애를 안 놓을 수밖에 없는 사회 제도나 구조,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자. 한국 사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하는 분들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 오늘 상임 대표님이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하셨거든요. 사회복지 한국의 대가인데 대가 앞에서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부의 편중의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걸 10%가 90%의 부를 다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21세기의 자본이라고 섰는 프랑스의 젊은 학자 피게티라는 분이 50대 초반에 이 책을 써갖고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피게티 21세기 자본.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쫙 연구를 해보니까 10년간 연구했어요. 해보니까 노동의 자본하고 금전의 자본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해도 노동의 자본이 금전의 자본의 이윤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결론 낸 게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고 부자는 계속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양극화 혹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빈부격차를 고민하는 이게 간단한 문제 같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가난해야 된다? 그렇다면 희망이 없잖아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지.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역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데 노인들 자살의 3대 원인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편하게. 뭘 것 같습니까? 노인 자살의 첫째 이유. 예? 예, 질병, 또 빈곤, 경제력, 또 고독, 스트레스. 이게 세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우리 한국의 노인들이 애 새끼들 공부시키고 뭐 한다고 본인들의 몸은 부서져 가면서 열심히 애들 키웠죠. 근데 노후 준비를 못해서 우리 할매 할배들이 다. 그렇기는 한국의 노인들이 다른 나라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다 가난해.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엄청 OECD에서 첫째, 둘째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노인들이. 거기다가 병이 걸리는 거예요. 애들 키운다고 글자 그대로 온몸을 바쳐서 뛰고 달리고 일했잖아요. 그게 몸이 부스러지는 거지. 그래서 젊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 70, 80대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뭐 암도 걸리고 고혈압도 오고 당뇨도 오고 한두 가지 병 안 오는 사람들이 없어. 병이 온다? 아모니가 치료비가 좀 많이 드네. 이래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애들은 이제 저거 다 직장들이 있잖아요. 돌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불가능하거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고독하고 외롭죠. 시골에 가면은 1인 가구, 독거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양평에서 한 7, 8년 살았는데 양평 희망 나눔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는 보호 간호사들이 그 독거 노인들을 전화를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거나 이렇게 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여름에 선풍기 하나 없이 지내는 노인들이 독거 노인이 있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장판 하나 없이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한테 몸도 아프고 하니까 보고를 하면 내가 선풍기 몇 개 내겠다. 내가 장판 하겠다. 내가 전자레인지 사겠다. 내가 조그마한 냉장고 하나 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달 우리가 모임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 독거 노인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병까지 들면 아이고 애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자살 예방 운동하는 분들이 요사이는 뭐 농약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만 10여 년 전에는 농촌에 농약 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 열쇠를 잠그잖아요. 잠그는 동안에 자살하려고 하던 마음이 열쇠 찾고 그 하다가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걸리니까 흥분이 좀 가라앉는, 그래서 자살률을 낮추는, 열쇠 찾는데 시간 걸리고 여는데 시간 걸리고 몸이 또 안 좋으니까 보관해 놓은 데까지 찾아가기, 농약 찾아가는데 시간 걸리고 등등 뭐 이런 이유. 안 그러면 뭐 한강 다리에다가 롤링으로 해갖고 돌아가도록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도록 뛰어넘을 수 없도록 만드는 다리에다가 이런 시스템 우리 생명의 전화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자, 가족 문제, 좀 전에 말씀 1인 가구의 저출산의 독거 노인의 또 미혼모의 가정폭력의 이혼율도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자, 입시 문제, 나는 아들이 둘인데 며느리 보고 계속 눈에 안 보이게 압력을 넣습니다. 하나씩만 더 낳아달라. 하나씩만 낳았어요. 손자 하나, 손녀 하나인데 하나씩만 낳아. 제발 하나씩 더 낳아달라. 끔찍도 안 합니다. 우리 며느리들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왜? 입시제도 사교육 때문에 둘 낳아갖고는 애 공부 제대로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들 이야기를. 그래서 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몰라도 넉넉하지 않으면 말씀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말도 못하는 이런 노동 문제. 지금 뭐 화물연대 난리 났잖아요. 이제 어제 타협이 됐지만 여성의 노동 참여율 낮은 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요새는 또 이제 술, 담배, 마약, 인터넷 게임 중독 이런 중독 현상들이 또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율이 높아져. OECD 국가에서 범죄율, 노인 범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일본도 노인 범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 되니까 생명 경시하는 분위기에다가 자살률이 아주 높은 한국 사회를,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명이 살 수 없는 반생명 사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좀 갖다 대보면은 한국인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 보고서라는 게 매년 되는데 올 봄에 나온 겁니다. 22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5.935입니다. 146개 나라 중에 59위입니다. 행복 지수로. 핀란드, 북구라파 핀란드가 1위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북구라파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아주 높아요. 복지가 잘 되고 있는 나라. 그런데 이 나라들이, 제가 평생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만 평생교육 참여율도 아주 높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같은, 덴마크 같은 데는 참여율이 60%, 65%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40%밖에 안 됩니다. 평생교육 참여율. 그 평생교육 참여율이라는 것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 오늘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인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많이 낮습니다. 그 행복지수가 높아지려면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 보면은 정년 다 은퇴했잖아요. 하루는 산에 가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놀고 하루는 자빠져 누워있고 뭐 예를 들면 일식이야. 하루 산에 가고 하루 밥 먹고 뭐 하루 친구 만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리고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건가? 세상은 급변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다, AI다 등등.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앞으로 5년 내에 여러분 냉장고에 핸드폰으로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보는 시대 옵니다. 메타 센서라 그래가지고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다 볼 수 있죠. 제가 양평에 초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내가 양평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CCTV 연결이 돼가지고 인터넷. 이게 초연결 사회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공부 안 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죠. 우리 현대자동차가 5년 정도면은 자율 자동차가 이제 경부 고속도로에 시범 운전하는 시대가 옵니다. 미국 벌써 시범 운전 시작됐죠. 그러나 갑자기 뭐 동물이 나타나거나 뭐 등등 그게 360도에 다 거기 감각이 안 되니까 사고도 나고 완벽하지는 않은데 10년 내에 자율 자동차가 상용화된다라고 확신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개인 택시들, 운전수들 직업 없어지죠. 10년 내에 로봇가 아침 요리를 여러분 다 해주십니다. 간단하게. 10년 내에. 예? 로봇 요리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누라 필요 없네. 안 그러면 남편 필요 없네. 그 다음에 성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성로봇. 예? 성적으로 만족시키죠. 마누라보다 훨씬 낫네. 남편보다 훨씬 낫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상상을 그냥 제가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세상이 바뀐다는 거지. 10년 내에 많이 바뀝니다. 자,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야 거기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서두 이야기했던 자연 선택,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게야. 자연 선택.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 행복지수가 낮다. 우리나라가 큰 틀에서 보면. 또 볼까요? 범죄율이 만만치 않습니다. 171만 건이요. 인구 10만 명당 3,308건이요. 범죄가. 우리나라가 범죄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다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불평등. 세계의 10%의 부자가 전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앞서가는 서프랑스나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소득 집중이 너무, 예를 들면 은행가들이나 뭐 대재벌들은 연봉 막 20억 30억씩 받잖아요. 예를 들면 신입사원 들어가면 200만 원 300만 원도 못 받잖아요. 그럼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먹고 사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면 1년에 1200만 원, 10년 저축하면 1억 2천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자가 좀 복수로 는다 치더라도 1억 5천만 원 10년 모았다. 20년 모아봤자 3억 4억 모았다. 누구는 1년 만에 30억 40억 세금 띄우고 15억 20억을 가가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 집중 현상이 격차가 너무 크다. 그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 그러니까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자살률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드루겜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인데 벌써 130년 전에 정확하게 125년 전입니다만 125년 전에 그때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에요. 통계 조사를 해서 자살률과 사회 통합 지수와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자살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지금 번역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고전으로 많이 인용되고 읽힙니다. 사회 통합이 잘 되는 나라 자살률이 반비례 아주 낮습니다. 사회 통합이 안 되는 나라 자살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등 지수가 높은 사회는 자살률이 높고 갈등 지수가 낮은 나라는 자살률이 낮다는 거죠. 사회 통합이 잘 된다는 그 이야기지. 우리나라 최근에 통계를 내가 언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234개 자치단체를 비교 분석을 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왜 자금률 이야기하죠. 재정 자립도. 그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낮은 지자체를 비교 분석하니까 자살률과 함수 관계가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자살률이 낮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자체가 자살률이 낮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지자체가 자살률이 높다. 그게 뭐 통계적으로 10년간을 비교 분석해서 딱 나온다. 또 재밌는 이야기 또 하나 더 할게요. 종교단체 수가 많은 뭐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개수들 신자 수 뭐 이런 것들 이제 계산해서 보니까 재밌는 현상입니다. 종교단체가 많은 것과 작은 것 지자체별로 비교 분석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래 나와버려. 무슨 이야기냐? 종교단체들이 이 자살률 생명 문제를 완전히 등한히 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 나와버렸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일하면서 종교단체 어른들한테 종교의 본질이 뭐냐? 종교의 본질은 기독교든 불교든 캐톨릭이든 다 관계없이 생명이 본질인데 생명 문제를 등한히 하고 있는 종교, 한국의 종교, 이게 종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거냐?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석에서 또 공개적인 세미나에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 종교단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 재밌는 이야기. 시민단체 수가 많은 지자체, 시민단체가 적은 지자체, 어느 게 자살률과 관계 있을 것 같아요? 시민단체 수가 많은 데가 자살률이 높아요. 이 희한한 현상이지. 우리나라. 희한한 현상이요. 자, 요거하고 관련된 건 내가 정치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와 정치에 관심이 낮은 지자체가 자살률과 어떤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정치에 관심이 높은 데가 자살률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아요. 정답입니다. 희한하지요.
그 정치적 갈등이 심할수록 자살률이 높다 그 이야기입니다. 종교단체는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고 시민단체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기능도 많지만 이런 게 10년간의 지자체 현상을 분석을 하니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 전체로 보니까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가 OECD 국가에서 2등, 3등 아주 최상위 그룹에 늘 존재합니다. 제가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할 때 통계를 내보니까 1300 몇 개 노조, 노사 간의 문제, 정치적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요새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갈등 어떻게 제가 늘 이런 강의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전남대학의 50대의 초반의 정치학 교수, 경북대학의 50대 초반의 정치학 교수 두 사람 다 전공은 한국 정치, 두 사람 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와서 비슷한 세대 자랐다는 그런 이야기죠. 같은 공부를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완전히 국민의힘이고 한 사람은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야. 그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기지? 그건 뭐냐면 지식인이잖아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잖아. 같은 연령층이잖아. 전공도 같잖아. 예를 들면. 그런데 경북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고 전남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왜 더불어민주당이냐 이게. 합리적 이성이란 뭐냐? 이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지역 감정이라는 게 뿌리가 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해소가 안 된다는 거지. 피해 의식이 됐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생겼을 텐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함경도하고 평안도가 지역 감정이 호남, 영남 이상으로 강해요. 예. 우리 독립운동 할 때 저 평안도 사람과 함경도 사람들이 같이 안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지도자들이 이래가 되겠냐. 그래서 합치자 이래가지고 합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는 우리는 지방색이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지방열이라 그랬어요. 열자를 붙였더라고. 내 지역을 더 좋게 이야기하는 열. 지방열이라 한자로 지방열이라 그러는데 요새는 우리 이제 칼라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어쨌든 갈등 지수가 너무 높다 이게야. 좀 전에 프랑스의 사회학자 두르갱이 이야기했듯이 사회 통합이 안 되니까 그렇다. 그런데다가 이 정부는 갈등 관리 능력이 떨어져. 갈등 지수가 높으면 관리 능력이라도 제도적으로 돼 있거나 리더십이 훌륭해서 관리를 잘하면은 발전의 동력으로도 갈 수 있어요. 갈등 없는 사회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어느 사회든지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심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갈등이 높은 사회를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젊을 때 어릴 때는 왜 팬티에 고무줄을 넣어서 어머님이 그러면 팬티를 삶잖아요. 그러면 몇 번 삶으면 고무줄이 늘어나가지고 헐렁헐렁해져 버려. 그럼 나중에 떨어지죠. 처음에 고무줄이 팽팽하고 새 것일 때는 회복 탄력성 늘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 그게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사회도 마찬가지다. 고무줄처럼.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없어가지고 사회가 무너질 지경에 와 있는 상태. 갈등 지수로 봤지, 범죄율로 봤지, 아까 빈곤율로 봤지, 뭐 등등등 좀 전에 봤던 통계 수치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 한국 사회가 이래가 되겠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노인 빈곤율 보십시오. 압도적으로 우리는 노인 빈곤율 OECD에서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 1위.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이렇게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노인들이 가난하니까 더 이상 살아서 뭐하노 이렇게 됩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뭐 2달 만에 한 달 만에 고독사 하는 분들 책 발견하는 게 이게 사회가 이래가 되겠냔 말이지. 예. 그게 아파트 생활하면서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철문들이 다 문들이 있으니까 이게 단절의 사회에서 오는 문제인데
노인 빈곤율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18% 이런 수준이 맞으면 앞으로 4년, 5년 내에 20%를 넘어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고령 사회냐, 고령화 사회냐, 초고령 사회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촌으로 가면 지금 대부분의 농촌은 시가 아닌 군 단위 이런 농촌들은 다 20% 넘었습니다. 24%, 27% 이렇게 다 됩니다. 벌써.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16, 7%, 8% 이런 수준에 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거의 1%씩 올라가니까 4, 5년 후에는 20%를 넘어선다. 통계적으로 26년, 4년 후에 20% 넘어서는 그럼 초고령 사회가 된다? 그럼 초고령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아까 말한 노인 빈곤율에 고독사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노동력이 뚝 떨어지잖아요. 노인들이 일을 못하라, 힘을 못 쓰잖아. 에? 직장이 없잖아.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가난하잖아. 그럼 이게 다 젊은 애 2명, 3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젊은 애들이 없다 또 애들 낳지 않으니까 이거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보는 안목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정말로 이 노인들 빈곤율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죄의식도 없어지고 이왕 죽을 거 남을 좀 훔치든 남을 찌르든 남을 사기를 치든 등등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춥고 배고프고 하면은 글자 그대로 장발장이 아니더라도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먹고 살아야 되는 그래야 분배와 복지가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 문제, 노인의 고독사, 빈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된다. 고독사는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는 아까 고독사 이유 제가 경제적 이유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부르존이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수 사회, 장수 마을을 부르존이라 그러는데 일본의 오키나와 저 밑에 오키나와가 부르존의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는 그건 정말 고통입니다. 그죠?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운동과 섭생과 등등 이런 걸 잘 해야 되는데 미국의 중요한 실용주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초등학교 때 못 나온 사람인데 나중에는 공공도서관도 만들고 유럽의 5대 왕 앞에 서서 미국 독립을 위해서 외교관 역할도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군사 전략가라도 하고 영국과의 전쟁할 때 독립전쟁할 때 대단히 미국의 프래그마티즘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건강 비법을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가 좋은 아내입니다. 이상하지요. 좋은 아내. 2번째 좋은 의사. 3번째가 운동. 지금 와서 벌써 2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 1770년대 사람이니까 벌써 250년 전 이야기인데 이 양반이 그때는 의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엉터리 의사들 많았겠죠. 돌팔이 의사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의사 잘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좋은 아내라는 것은 오세식으로 하면 스트레스 안 주는 아내 그러면서 음식 섭생 아내가 그때 미국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요리를 주로 여성들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건강에 중요한 요소 운동은 옷에도 다 이야기하니까 아무튼 섭생과 운동과 병원에 자주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재밌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사생활 없이 참견쟁이로 살게. 남의 일에 막 끼어들기, 좋아하기. 예? 밤낮 없이 이웃과 어울리기. 이게 고독하지 않아야 자살도 안 하고 장수한다는 그 이야기요. 수다와 반주를 곁들인 건강식 먹기. 수다. 여성들은 뭐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오래 사는 게 수다를 잘 떨어서 오래 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반주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와인 한 잔을 곁들인 점심이나 저녁. 이게 예? 이게 장수 국가의 100세 비법이요. 예? 그래서 건강 식단으로는 보면 가열하지 않은 올리브 오일, 염소젓, 우리 요새 산양류 이야기만 해야 돼. 우리나라는 염소젓, 산채, 산에서 나는 채소, 와인 한 잔, 손수 가꾼 감자와 콩, 집 근처에서 생산되는 벌꿀과 요구르트, 요게 건강식단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먹거리 자급자족하고 돈 욕심 버리기. 내려놔야 돼. 나이 70, 80 돼가지고 돈 벌려고 몸부림치면 그거 다 스트레스고 안 된다. 다 내려놓고 텃밭 가꿔라. 텃밭 가꾸는 분이 훨씬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100세 비법까지 일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건강하게 오래 우리 한국의 생명 문제를 잘 제가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관적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돈 많다고 행복할 것 같다? 돈이 너무 없으면 불행할 수도 있죠. 돈의 양 가지고 행복을 측정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대한항공의 지금 조 회장 죽었죠. 그 동생 조나무와 그 양반들 집안 내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더라고. 예. 그건 뭐 내가 잘 아는 집안이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삼성그룹, 예? 이병철 씨 아들 맹희 씨, 창희 씨, 건희 씨 그 갈등 관계 말도 못합니다. 구모그룹 말도 못합니다. 돈 있는 집안들이 다 인간, 가족, 형제, 애, 가족, 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판입니다. 개판. 그렇게 돈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농담 삼아 드린 말씀인데, 그래서 행복이란 주관적 마음의 상태다. 가난해도 욕심 내려놓고 즐겁게 운동하면서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막걸리 한잔하고 하면 그게 장수 비결이고 정신적인 건강 상태다. 그게 자살 안 하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이란 뭐냐? 행복감이 충만한 상태가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생명이 상처 있는 게 뭐겠어요? 스트레스 받는 게 생명의 상처잖아. 한마디로. 우리가 몸 다치는 게 뭐겠어요? 육체적 상처? 이 결국은 생명의 상처로 연결이 되죠. 정신 마찬가지예요. 육체와 정신의 상처를 입지 않고 마음 편하게 즐거운 심리적 상태, 그게 행복이다. 행복하려면 운동해야 되고 명상하고 친절 베풀고 목표가 있어야 된대요. 손자를 열심히 봐주겠다. 안 그러면 나는 1년에 책을 몇 권 읽겠다. 안 그러면 나는 자서전을 써보겠다. 안 그러면 나는 요만한 건강이 있을 때 국내 여행을 어디 하겠다. 해외 여행을 어디 하겠다. 세칭 이야기하는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라.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완성할 건지 버킷리스트를 하라. 그리고 감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적 마음이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희망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나는 도저히 안 될 거야. 물컵에 물이 반 들어있는 상태를 보고 설명한 게 딱 두 가지 방법 아닙니까? 물이 반뿐이네.
이야기하는 분하고 물이 반이나 있네, 반컵이나 남아있네. 어느 게 긍정적입니까? 후자. 예, 후자죠. 반컵이나 남아있네.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낙관적 사고의 출발입니다. 물 한 컵을 보고 반컵을 보고 반컵이나 남아있네, 반밖에 없어. 이거는 부정적인 사고의 출발이죠. 반이나 있네, 긍정적 사고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낙관적 마음을 갖는 것, 삶의 즐거움을, 제가 70년 살아보니까 살만해요. 예? 농민의 아들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청와대 수석까지 하고 박사받고 뭐 이렇게 강연까지 다닐 정도로 내 돈 5천만 원, 6천만 원 내서 생명운동, 퇴직금 넣어가지고 생명운동 할 정도로 저는 살아보니까 야, 살만하다. 건강하시고. 그럼요. 이런 삶이 어디 있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과 너무 비교하지 않기. 내보다 더 출세한 사람들 많거든. 돈 많은 사람 많고, 더 유명한 사람 많고, 장관, 장차관 오래 한 사람 많고,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나는 나의 삶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비교해서 숫자적으로 내가 장관 생활을 적게 했다, 못했다, 이런 거 비교해가지고 내가 못난 놈이다,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행복하다. 대한항공의 조시 가문들 돈 많아도 그 사람들보다 돈 없는 나는 더 행복하다. 이 주관적 행복감, 그 이야기죠.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자, 국가별로 대한민국 행복지수 낮은 거 뭐 설명했고, 결론은 인간은 이미 물음의 존재다. 모든 인간의 행위에는 의미가 있다. 여기 온 목적이 뭐냐. 생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무도 심고 친구들 사귀기도 하고, 우리는 생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버스 타고 25명이 오고, 당진에 계시는 25 신자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고, 이 자리에 50명이 지금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현재, here and now라 그러죠. 지금 현재.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다. 이 순간에 여기에는 무슨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인데, 유태인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아우슈비츠에 잡혀갔죠. 아내도 잡혀갔고 아버지도 잡혀갔고, 다 아버지 아내 다 가스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근데 본인은 글자 그대로 운 좋게 이사여가지고 집합하는데 늦게 갔더니 앞에까지는 끊겨가지고 가스실로 가고, 늦게 온 자기는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그걸 책으로 썼어요. 거기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제목입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생명의 귀중함을, 감동을 받았어요. 이 양반이 그 폭력, 조금만 마음 패니까 육체적 폭력, 배고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이걸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이게. 그걸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개발한 게 로고테라피라는 겁니다. 로고테라피.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정신적 삶, 의미 있는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의미 있는 행동인가, 그걸 확장을 하면 나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 그 이야기지. 신자들은 여기 오셔서 글자 그대로 불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심을 가지고 시간을 같이 하니까 흐뭇하실 겁니다.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분들 다 생명운동하는 분들이거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니까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 생명력이 뛰어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 내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합니다. 책임의식. 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진아, 내 생명이 나에게 질문한다. 너는 내 생명을 어떻게 할 건가? 책임져라. 내 생명이 나에게. 그게 예를 들면 건강하게 자기 건강 관리해야 되고 정신 관리해야 되고 등등이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이제 책임 있는 삶, 책임 있는 행동, 책임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